그러면 인간중심 치료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가치의 조건이라는 개념이에요. 교재 282쪽을 보시면 되고, 개인은 각각의 경험을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러한 평가 과정을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유기체적 가치와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 그런 태도로 나를 대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적인 직관으로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거에 걸맞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기체적인 가치와 가정을 따르면서 살게 되면 별로 삶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없이 셀프, 나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이제 느끼는 것하고 나의 경험이 일치하는, 일치라는 게 중요한데, 일치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경험을 하면서 어떤 불편감 없이, 그러니까 불편감이 없다는 게 뭐 화나는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삐걱거리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냥 불편한 상황에서는 불편한 반응이 나오고, 행복한 상황에서는 행복한 반응이 나오고, 그냥 내가 느끼는 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에 맞게 살면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개인은 유기체적인 경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적인, 인간적인 그런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존중을 받기 위한 가치의 조건을 중요시한다. 그럼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무시. 근데 이때 내가 불쾌해서 지금 왜 저를 무시하시죠?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 오해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맞았다면은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막 혼자서 끙끙 앓지는 않아요. 어쨌든 표현을 하고 그게 뭐 어떤 방향이든 해결이 될 텐데 우리는 이 유기체적 경험을 좀 이렇게 누르고 가치의 조건을 중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가치의 조건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식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을 맞춰야 나는 긍정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봤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바로바로 그거를 불편한 걸 표현하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면서 참는 거죠. 그렇게 참는다는 건 그러면 유기체적 경험이 아닌 거죠. 유기체적 경험보다 가치의 조건을 중시해서 참고 집에 가서 막 끙끙 앓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가치의 조건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의 조건이 왜 생기느냐?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행동을 할 때에만 인정받는다는 그런 가치의 조건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내가 뭐 공부를 잘해야 해. 내가 뭐 어떤 성격이어야 돼. 내가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내가 힘들어도 울거나 짜증내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의 조건은 결국 이 밑에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로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개인이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통합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기체적으로 내가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라는 유기체로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거에 맞게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그걸 이제 통합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일치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대한 내 반응에 일치되게. 예를 들면 내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건설회사 다닐 때는 제가 유기체적 경험으로 불편했어요. 일하는 게 재미도 없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뭔가 이쪽, 그때 제가 토목 일을 했는데 토목 일은 막 뭐 공부를 해도 책이 읽히지도 않고 막 불편한 경험들을 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도 실망하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백수가 되고 이런 생각들. 그게 이제 가치의 조건을 생각을 해서 참는 거죠. 참으면 어떻게 돼요? 셀프와 경험이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상담으로 넘어왔는데, 왜 이러지? 그냥 책만 읽어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노력을 50을 하면 성과가 뭐 20밖에 안 났다면, 여기서는 내가 노력을 50만 하면 성과가 이상하게 막 70, 80이 나네? 너무 좋네? 이거는 이 상담으로 제가 오게 되면서 자기와 경험이 일치되는 그런 환경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체적인 욕구라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 존중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불일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불일치가 뭐 아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불일치가 아예 없이 사는 사람은 되게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거에서도 또 불편한 부분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긍정적 존중을 좀 덜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불일치가 어느 정도는 누구나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7번째, 발음이 어렵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네. 그래서 이 인간중심 치료 상담에서는 이걸 진짜 중요하게 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왜냐?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가 심리적 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와 경험을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 이걸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내 어떤 감정적인 표현, 내 생각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항상 어떤 제안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건 참아야 돼. 그런 거는 참을 줄도 알아야지. 울지 마. 이렇게 계속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일치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 그거에 맞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주려는 게 상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 존중을 해준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가치의 조건들 많겠죠.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이. 이걸 줄이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그냥 너는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야. 너 감정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너 충분히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타인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제약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생긴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찾고 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자기 생계, 밥벌이 해먹고 하고 살고 뭐 가족을 건사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은 어떤 자기 실현이 일어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성은 경험들에 대해 열려 있고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현재에 충실해요. Here and Now에 충실하고 자신이 사는 매 순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유기체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감정이 어떤 거 올라왔어. 혹은 내 신체적인 감각이 뭔가 반응을 했어. 이때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의 조건이 많고 그것들에 의해서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나면 내가 이렇게 화내도 되나? 내가 이 상황에서 화내면 안 될 텐데. 화를 표현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참아야 되나?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내가 화가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내가 화가 내 안에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유가 뭐 화가 날 만한 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나중 문제. 일단은 나의 반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기체에 대한 신뢰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 다른 책에 나온 건데 조금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멍청하게 울음 뚝 그치고 애같이 굴지 마. 피도 거의 안 나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엄마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넘어진 것은 바보 같아. 우는 것은 잘못이야. 나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지만 울고 싶기도 해.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유기체로서의 그 느껴지는 반응과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한 내 가치의 조건 이것들이 상충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 유기체적 평가 과정 요 부분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데 다른 책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슬퍼요. 견딜 수 없는 감정이에요. 슬픔에 빠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굉장히 무섭게 들리네요. 모든 통제력을 잃게 될 것처럼. 하지만 난 절대 통제력을 잃지 않아요.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절대 통제력을 잃으면 안 돼. 왜? 내가 통제력을 잃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근데도 통제력을 잃고 눈물이 터져나온 거죠.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담자가 절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읽어줍니다. 눈물이 당신에게 얘기하네요. 하지만 어른은 울지 않아요. 당신 눈물이 창피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는 게 괜찮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쪽에 어렸을 때 이렇게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회복하는 상담에서의 장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의 조건화에 대한 예시인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책에서 다른 책에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가치의 조건화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여기에 영향을 덜 받는 방향으로 성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정신병리 이론으로 넘어갈 텐데 인간중심 치료에서도 어떤 개인이 현재 힘들어하고 부적응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뭐 무슨 장애 이렇게 진단범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정교한 설명체계를 제시하지 않아요. 왜? 이거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되게 평가적이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한 개인이 어떤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냥 지금 그 사람의 실현 경향성이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차단되고 봉쇄된 그런 그냥 상태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진단범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적응의 핵심은 유기체적인 전체 경험과 자기 개념이 불일치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일치에도 별표를 했지만 일치 불일치가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실현 경향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긍정적 존중의 욕구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긍정적 존중의 욕구 때문에 또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존중해 주시는 분은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도 그렇게 자라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부모의 가치 조건이 이 아이에게도 내면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영향을 주면서
나에 대한 자기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나와 경험이 일치되면, 이 방향으로 되면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불일치하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중심 치료의 그 정신병리 이론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은 뭐고, 불안장애의 원인은 뭐고, 이런 식으로 쭉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로저스의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 설명 모델인데,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들로 이제 짝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현 경향성이 있고, 그렇지만 사회, 특히 이제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좀 상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적인 가치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가치의 조건들이 생겨나게 되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유기체적 가치화가 일어나고, 난 울고 싶은데, 이런 거죠. 긍정적인 존중이 되면서 긍정적 자기 존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현실적 자기.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현실적 자기도 있고 이상적 자기도 있지만, 이게 너무 크면 고통스럽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현실적 자기가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스스로 만족하고 더 자기 실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자기대로 살니까 자기와 경험이 일치하게 되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고 심리적으로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가치의 조건들이 생기고, 그래서 부모의 조건, 선생님의 조건을 따랐을 때만 우리는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생각과 욕구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이런 생각은 괜찮아, 이런 감정은 안 돼, 슬픔을 느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조건적인 긍정적 자기 존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수용하기보다는 나는 이래 해야 돼, 어떤 이런 강박적인 이상적 자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 자기와 경험이 불일치하게 되고, 그게 누적되면서 문제와 부적응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제 치료 목표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치료 목표는 직면한 현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심리적 성장을 하도록, 즉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이래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이상적인 자기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지각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수용하는 것. 자기 수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담자가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요. 실현 경향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실현 경향성이 충분히 발현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요겁니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 열려있는 태도.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대해 무서워해서 피하거나 난 그런 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한번 경험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경험과 기준에 의한 평가와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그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기준에 따라서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를 보시면 충분히 기능하는,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이고, 이거 다 설명 웬만한 거 드렸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설명드렸고, 이거는 외부 경험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피하지 않고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괴로운 마음도 다 이제 개방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존적인 삶, 존재하는 순간에 충분히 삶을 영위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 이 얘기는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를 너무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유기체에 대한 신뢰 설명했고, 자유의식,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창조성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독창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삶, 이것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 원리로 넘어갈게요. 치료 원리는 교재 여러분 288쪽에 288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담 인간중심 치료, 물론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자기 자각을 증가시킵니다. 자기 자각, 셀프에 대한 자각인데요. 이건 어떻게 증가를 시키냐면 지금 마음에서 떠오르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 원하는 거, 욕구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내 마음, 내면에서 느껴지는 셀프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주죠. 그거 아닌데요가 아니라 서운하셨군요. 그런 화가 나실 뻔했네요. 나실 법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계속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수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꾹 눌러놓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자기 표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어성이 감소하고 자기 내면의 경험에 대해서도 개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선순환하게 되면서 부적응했던 그런 상태에서 적응하는 상태로 가게 되고, 이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셀프, 나와 내 경험이 일치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세 가지 치료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성 또는 일치성인데, 치료자도 내담자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뭔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잘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꾸밈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치료자가 치료 과정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근데 이게 자기를 내 얘기를 막 하는 거랑은 좀 구별해서 그냥 그런 존재로 있어주는 거. 그거를 진실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몇 번 나왔죠.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소중한 것으로 조건 없이 수용하고 존중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세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내담자의 감정을 똑같이 동조하고 느끼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지만 그거를 느끼는, 그게 공감적 이해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1번과 2번 태도가 먼저 되어야 이 공감적 이해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치성은 교재에는 따로 막 다루진 않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책에서 갖고 왔는데, 상담자 자신이 어떤 상담자로서의 직업적 모습이나 개인적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상담자도 내담자와의 그 대화, 상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걸 가리거나, 내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막 좋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이거를 막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다고 진솔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내담자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하시긴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치성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교재에는 없는 거지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은 내담자를 향한 상담자의 태도인데, 이거는 요 예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면 내담자가 아이들을 때린다고 했을 때 때리는 그 행동을 존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내담자가 요런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뭐 비난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또 존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다 보니 3회기에 가서는 내담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때린다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아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했는지를 같이 찾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무조건적인 존중이 뭐 폭력이나 학대까지를 정당화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공감적 이해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교재에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조금 자세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감 척도에도 0, 1, 2, 3단계가 있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그러면 치료 기법을 볼게요. 치료 기법도 다른 기법에 비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태도적인 거예요. 진실하려고 노력하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은 치료자가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그거를 진솔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 진솔성 있게 얘기를 하면 되고, 적극적인 경청, 내담자에 대한 태도가 다 들어있죠. 공감적으로 반영하기. 그리고 이 공감적인 반영은 나중에 기법 시간에도 기법 배우실 때도 배우겠지만, 구체적인 거는 책을 좀 읽어보시고요. 지금여기의 즉시성. 과거보다는 지금여기의 경험을 다루는 것을 중시한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신 말을 들으니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요. 등등. 그리고 자기 노출하기. 이거는 자기 개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진솔성을, 일치성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치료자의 개성이 드러나도, 그러니까 치료자가 어떤 치료자의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치료자의 모습을 활용해서 개성을 살려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치료의 진행 단계인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텐데 1단계 이해되실 것이고, 2단계 치료자가 계속 그런 3가지 중요한 태도를 보이면 내담자가 나를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는구나를 느끼면서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경험을 표현을 하지만 그 즉시 here and now의 즉시적 경험보다는 자기 관련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다가 점점 더 달라지는데, 4단계가 되면 자기의 경험에 대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요. 5단계 부인했던 감정들이 나의 경험으로 자각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6단계 경험에 대한 방어적 태도 없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수용하게 되고 주체적 자기감을 갖게 된다. 7단계 자기와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성이 최소화되고요. 점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역할과 태도가 되게 중시되는 이론인 만큼 치료자의 역할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치료 이론에 대한 그 평가를 보시면, 공헌은 긍정적인 인간관,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공헌한 지점이죠. 그리고 심리치료의 신비성을 제거했는데, 정신분석, 카우치에 누워서 꿈을 얘기하고 꿈 해석하고 뭔가 신비로운, 심리치료는 뭔가 신비로운 것이야, 막 최면치료 이런 건데, 이 인간중심 치료부터는 이게 신비성이 제거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치료 과정을 녹음하고 분석해서 자문하고 자문받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관계의 중요성, 이거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와 비판점도 있는데요. 진단, 정신장애 분류 체계 이런 것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유용성을 부정했다.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킨 거 아니냐. 또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 이것도 이 태도적인 상담자의 치료자의 태도를 중시하는데 정말 이 태도가 사람을 바꿨냐 이런 거죠. 그리고 체계적인 지침이 없고 여기서 중시하는 건 상담자의 인격이잖아요. 상담. 그러니까 어떤 세 가지 치료자의 태도를 갖추려면 상담자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인격을 어느 정도 높게 좀 갖춰야 그 세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인격적 조건을 요구한다. 이런 비판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